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정의 건강 로드맵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국민 중에 1년에 50만 명이 치료받고 있는 치과 인공치아, 그러니까 임플란트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드리겠습니다. 인공치아에 궁금한 점을 콕 집어서 그 부분만 말씀드릴까 합니다. 첫째, 그 임플란트 가격이 치과마다 다 달라요. 뭐 비싸게 받는 곳은 300만 원 이상 받는 곳도 있고, 아주 그 덤핑하는 곳에서는 60만 원 정도에도 하는 치과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얼마나 궁금한 게 많겠어요. 도대체 값이 얼마길래 300만 원도 받고 60만 원도 받느냐, 뭐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가에서 의료보험 가격을 책정해 놓고 있죠. 예를 들면 치아를 발치를 하나 하는데 의료보험으로 4,000원 정도 내게 됩니다. 굉장히 싸죠. 그러니까 치과에서는 4,000원 받고 치아 발치를 하면 손해나요. 이익이 없어요. 이익이 없을 뿐만 아니라 손해예요. 그러니까 치과에서 발치를 안 하려고 하죠. 오히려 대학병원으로 가라,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그러나 빼주는 경우는 왜 발치를 해주느냐? 그냥 우리 오는 환자고 또 병원에서 진료 거부로 하면은 진료 거부로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발치를 해주는 것이지, 신경치료라든가 발치라든가 이런 걸 병원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치과는 손해예요. 이익이 없어요. 그만큼 국가에서는 이익이 없게 값을 매겨놔요. 그걸 국민들은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신경치료를 하기 싫어서 치과에서는 굉장히 고민이 많아요. 이익이 없는 치과 치료를 시간을 많이 낭비해서 해줘야 되니까. 그 다음에 후유증도 가장 많은 게 신경치료거든요. 근데 그거를 이제 해야 되니까 얼마나 스트레스 받겠어요. 그걸 그래서 다른 병원으로 보내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러면 국가에서는 일단 이익이 별로 가지 않게끔 최적의 값을 매겨놓는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가격이 얼마냐? 임플란트 보험으로 하는 가격이 얼마냐? 118만 원 정도 됩니다. 113만 원에서 118만 원. 개인 병원에서는 113만 원 정도 하고, 준종합병원 이상으로 가면 118만 원 정도 이렇게 가격을 매겨놨어요. 거기에서 개인 부담이 30% 정도 하는 거죠. 예. 그게 정상 가격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치과가 많은 이익을 보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적정 가격을 말씀드린다면, 국가가 정한 그 115만 원대의 가격이 국민들 입장에서 가장 적정 가격이라고 보고 그 이하를 받는다. 그러면은 덤핑하는 가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덤핑은 왜 하겠어요? 여러 가지 부족하고, 병원에 여러 가지가 부족하고, 또 돈만 생각하기 때문에 덤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덤핑을 하면서 환자가 손해보는 게 뭐냐? 예를 들면 그 유튜브라든가 이런 뭐 또 SNS라든가 이런 또 광고지에 보면은 뭐 68만 원 뭐 임플란트 합니다. 어떤 게 뭐 저렴한 가격인가 그래가지고 68만 원 뭐 이렇게 뜨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것은 가게 되면은 알게 되는데 다른 것을 붙여요. 환자 입장에서는 이게 뭐 뭔가 부족하니까 이걸 붙여서 하는가 보다. 어쩔 수 없이 내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 치과가 임플란트 가격만 68만 원이고 나머지는 붙이면은 몰라요. 그래서 결국에는 돈을 더 내고 오게 되는 것을 저는 봤습니다. 예. 그거는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치아가 많이 빠졌어요. 그랬더니 환자들이 걸어서 하면은 임플란트를 뭐 10개 심어야 되는데 한 3개 걸어가지고 하면은 비용이 적게 든다. 이렇게 하는 치과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가면 좋지 않겠어요? 10개 하면은 뭐 1,000만 원 넘게 들어가는데 3개만 씹으니까 300만 원. 거기다 틀니 걸어가지고 연결해서 하면 된다. 이렇게 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솔깃하죠. 그걸 하게 되면 바로 5년도 못 가서 다 망가집니다. 그러면은
그 돈 한 3개 걸어가지고 하나 하게 되면 한 400만 원, 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데 1000만 원 안 들어가려고 500만 원 들어가면은 3년 정도 되면 그거 다 버리는 거예요. 그럼 또 다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라고 이제 환자들을 그렇게 솔깃하게 만들어서 사기치는 병원들이 많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가격에 속지 마시라. 이제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이 가장 이제 안타까운 현실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임플란트 그럼 종류가 어떤 게 좋은 것이냐 이게 이제 궁금하겠죠. 오늘 또 이제 그 여기 오면서 그 아는 분하고 이야기했는데 어떤 임플란트가 좋으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시던데 임플란트는 재질 자체는 세계적으로 동일합니다. 똑같은 재질로 임플란트를 만듭니다. 그러면 뭐가 다르냐? 형태가 다릅니다. 길이라든가 두께라든가 모양, 나사, 결이라든가 그런 것만 다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임플란트만 해도 100여 개가 넘습니다. 임플란트 회사가 100여 개가 넘고 그래서 어떤 게 좋다? 절대 없습니다. 거의 다 비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뭐 일종의 이제 뭐 한 너다섯 가지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많이 팔리고 외국에도 많이 수출되고 하는데 그것은 이제 광고 효과지 그 임플란트가 좋아서 좋은 건 아니라는 걸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저도 그 우리나라에 잘 나가는 임플란트 한 5개 회사에 그 연구 자문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모든 임플란트는 갈수록 그 진화되고 있고요. 새로 이름 없는 새로운 만들어진 임플란트들이 더 좋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임플란트가 비싸기 때문에 재질이 비싸서 값을 많이 받는 게 아니라 치과 의사가 마음대로 정하는 것이라는 것을 또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절개 임플란트다. 절개하지 않고 임플란트를 심는다. 그러니까 절개하면 아플 것 같고 절개하지 않으면 안 아플 것 같고 뭐 이런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물론 절개하지 않으니까 상처도 별로 없고 그러겠죠. 그런데 무절개 임플란트가 장점이 많이 있죠. 이런 경우는 근데 이제 뭐냐면 뼈가 좋아야 됩니다. 뼈를 보지 않고 뼈를 이제 만져만 보고 이 감각으로 두께가 충분하고 깊이도 충분하고 그럴 때는 무절개로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런데 뼈가 가늘고 깊이도 없고 그런 경우는 뼈를 정확히 보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절개를 하는 게 정상적인 겁니다. 만약 환자가 절개하지 않는 것을 원한다 하더라도 의사가 절개를 안 하고 하겠다. 그렇게 하면 엑스레이에 이제 그 파노라마 엑스레이를 찍으면은 두께하고 그 깊이가 나옵니다. 그런데 굉장히 그 뭐 아주 그 경계가 애매한 그러니까 깊지도 않고 두께도 없고 이런 경우에는 절개하지 않고 하면은 실수가 많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절개하고 해주라 이렇게 환자 입장에서 건의를 해야 될 정도로 중요한 부위입니다. 그래서 무절개 임플란트다 이렇게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도 현혹되지 마셔야 됩니다. 절개하지 않을 상황에서는 절개하지 않고 하고 절개하고 해야 될 상황에서는 절개하고 해야 되니까 뭐 절개하는 임플란트, 절개하지 않는 임플란트 이렇게 광고하는 것에 대해서 절대 현혹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요즘 이 언론이라든가 홍보 매체에서 뭐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다 뭐 이렇게 이제 또 많이 나오죠. 내비게이션.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찾아가는데 저는 내비게이션 안 켜고 서울 시내 다 다녀요. 훨씬 더 빠릅니다. 안전하고. 내비게이션을 키면은 내비게이션 보려고 하고 또 길 보고 내비게이션 보고 길 보고 얼마나 불안합니까? 정확한 것은 길을 정확히 알고 내비게이션 켜지 않고 가는 거. 이게 가장 정확한 거겠죠. 마찬가지입니다. 내비게이션 키는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CT를 찍습니다. 먼저 환자 왔을 때 CT를 찍고 그 다음에 본을 뜹니다. 이 본은 임플란트 정상적으로는 필요 없는 본인데 본을 떠요. 그래서 CT와 본을 이 임플란트 재료 파는 회사로 보냅니다. 그러면 임플란트 재료 파는 회사에서 기공소하고 협작으로 해서 심을 가이드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줍니다. 이거를 이제 하면서 의사하고도 통화하고 일주일 정도 걸려서 그 가이드 임플란트 심을 방향 이런 홀을 뚫어주는데 여기에 기계를 대고 홀에 이렇게 대면은 정확히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가이드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이드를 환자가 오면은 그 빈 공간에다 고정을 해요. 만약 치아가 없는 경우는 이 가이드를 나사로 고정합니다. 뼈에다가. 그러니까 필요 없는 거를 더 고정하는 거예요. 구멍을 더 뚫어요. 고정하고 여기에 홀이 뚫어 있으면 이 홀에다가 기계를 대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실력이 부족하니까 정상적으로 못 해요. 가이드가 있어야 돼요. 이 가이드,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초기에 우리가 배울 때 이 방법을 배웠어요. 그거보다 우리가 이제 스텐트라고 하는데 스텐트를 만들어서 그 스텐트에 기계를 꽂으면은 이렇게 들어갈 거 아닙니까? 의사가 손으로 못 하니까 스텐트를 만들어서 하는 거예요. 이게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하게 되면 시간이 일주일 더 걸리고 그 다음에 CT를 찍어야 됩니다. CT 한 장이 어느 정도 방사능 노출이 되냐면은 파노라마가 치과 파노라마를 찍잖아요. 치과 파노라마 100장을 찍어야 CT 한 장입니다. 100장이 넘어요. CT 파노라마 100장 이상을 찍어야 CT 한 장 정도 방사능이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면 치과 임플란트 하나 하기 위해서 방사능 100장을 여러분 맞겠습니까? 그렇게 어리석은 이 광고에 우리 국민들이 놀아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분개하고 있습니다. 절대 CT 찍지 마세요. 치과 가셔가지고. CT 찍을 때는 정말 난 케이스가 있습니다. 뼈가 너무 없어서 이제 큰 신경 이식 수술을 해야 된다든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 부위에 임플란트를 꼭 거기에 걸쳐야 되는데 거기 부위를 정확하게 진단하기 위해서 CT를 찍어야 되는 아주 특별한 케이스, 1년에 한두 번 정도 치과에서 할 수 있는 그런 CT를 임플란트 하나 심기 위해서 찍는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진료 방법입니다. 그래서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다. 여기에 절대 현혹되지 마시고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전거를 잘 타는 사람이 있는데 초보자는 어떻게 해요? 세발 자전거를 타야죠. 넘어지니까. 그러면 안전하죠. 전문가는 어때요? 세발 자전거 붙여줘도 안 하죠. 두발 자전거로 타지 않겠습니까? 이게 내비게이션입니다. 전문가는 절대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를 하지 않습니다. 꼭 그 점 알아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게 있습니다. 치과에 물방울 레이저라는 얘기가 한참 홍보되고 있었어요. 그것도 이제 완전히 사기였습니다. 뭐냐면 레이저는 여러분 피부과에 가면은 다 레이저 많고 그러는데 제가 90년 초에 우리나라 최초로 의료용 레이저를 1억 5천에 미국에서 샀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신문에도 나고 그랬었는데 이 레이저라는 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이제 전국의 각 유명 대학 교수들을 다 우리 병원으로 초청해서 레이저 사용법, 의료용 레이저가 이런 거다 이렇게 제가 이제 강의도 하고 이렇게 한 적이 있었는데 레이저는 뭐냐면 칼입니다. 불이 나오는 칼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수술을 하면은 혈관이 약간 미세혈관이라도 이렇게 터져가지고 피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수술 시야가 이제 감춰지죠. 그러면 레이저로 보비라는 게 있어요. 열 나오는 불칼인데 보비로 이제 혈관을 지집니다. 그러면 혈관이 막혀요. 그래서 피가 안 나옵니다. 이 보비 대신 레이저를 쓰는 거예요. 예, 더 고급스러운 레이저를 쓰는 거예요. 이제 보비는 열만 나오는데 레이저는 열도 나오고 적외선도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소독 효과도 있고
장점이 있어요. 레이저가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레이저는 이제 불칼이다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래서 열이 많이 나는데 임플란트를 한다. 그러면 뼈에 임플란트를 하잖아요. 우리 몸에서 뼈는 가장 열을 싫어합니다. 그래 열을 싫어하기 때문에 그 레이저에 그 열을 식혀줘야 되는데 그게 물이에요. 그래서 치과용 레이저는 모든 레이저가 다 물이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물방울 레이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물방울 레이저가 뭐 별다른 것인 것처럼 이렇게 홍보가 돼가지고 물방울 레이저 이렇게 신선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완전 사기였습니다. 예, 이렇게 치과계에도 경쟁이 과열하다 보니까 이렇게 굉장히 언어로서 이렇게 국민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게 많이 있으니까 뭐 또 한동안 또 이런 게 어떤 의사가 만들어 나왔어요. 뭐 에어브릿지니 뭐 이렇게 치아를 거는데 치아를 많이 갈지 않고 삭제량을 적게 해가지고 한쪽만 삭제해서 연결하는 그런 거. 그게 이제 옛날에는 뭐냐면 메릴랜드 브릿지라고 옛날에는 우리가 학교 다닐 때는 이제 이렇게 배웠던 거예요. 그렇지만 다 실패했어요. 치아 힘이라는 게 저작 힘이 엄청나게 셉니다. 그래서 치아를 전체를 씌우지 않고는 견뎌내지를 못합니다. 브릿지 연결을 할 때는. 그래서 요즘은 이제 거의 브릿지를 않고 임플란트를 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브릿지 보철 자체가 이제 없어져 가고 있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그 국민을 속이는 그런 치과 홍보 방법들이 있다는 것을 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그 내비게이션 임플란트는 일단 적어도 값이 15만 원 이상 더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틀니 임플란트다. 이제 틀니는 돈은 별로 없고 틀니를 하자니 이게 틀니가 덜컹덜컹 잘 빠지고 움직이고 밥맛도 없고 틀니 단점이 이름 알 수 없죠.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몇 개 심어가지고 틀니를 하면 얼마나 좋겠냐. 그러니까 어디를 갔더니 전체를 심어야 된다 그러고 전체 심으려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28개 치아니까 뭐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겠죠. 그러니까 어디 갔더니 몇 개만 심어가지고 거기에 틀니 걸치면은 틀니가 좋다. 그러니까 거기에 또 현혹된 분들이 많이 있어요. 저는 이제 정확히 말씀드립니다. 나이가 요즘 우리나라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80세 이상 국민들이 이제 임플란트 하는 분들이 뭐 많이 있겠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20%가 넘어요. 임플란트 수술하는 분들이 80세 이상에서만. 그러니까 90세에서도 10% 정도 돼요. 임플란트를 하신 분들이. 저도 며칠 전에 94세 되신 분 임플란트를 이제 심었는데 그러니까 나이 관계없이 임플란트를 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나이는 이제 많은데 뼈가 전혀 없다. 그러면 뼈를 수술하고 뼈를 이식하고 뭐 이렇게 하게 되면 수술이 커지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환자 입장에서는 힘들어지겠죠. 그러니까 뼈를 잘 보존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제 앞으로 미래에 뭐 줄기세포 이제 생각해서 뭐 치아를 새로 만들어내는 줄기세포로 만들어내는 방법도 있지 않겠냐 그렇지만 제가 이제 줄기세포에 대해서는 이제 관심이 많아서 저 지인들이 줄기세포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줄기세포에 대한 정보는 제가 다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가장 쉽지 않은 분야가 치과 분야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새로운 치아를 만들어낸다, 줄기세포로. 그거는 아직까지는 굉장히 우리 세대에는 쉽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방법은 뭐냐면 임플란트처럼 좋은 줄기세포처럼 새 치아처럼 하는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뼈를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뼈를 관리만 잘하고 계시면 치아는 없더라도 뼈만 좋으면 언제나 임플란트를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뼈 관리를 잘 하려면 틀니 끼면 안 됩니다. 네, 틀니를 끼게 되면 뼈에 자극을 주지 않아서 이 턱뼈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은 우리 몸의 모든 뼈들이 다 마찬가지겠지만 손도 만약 이 손을 기부스를 해서 1년만 안 써봐요. 손이 반으로 가늘어져 버립니다. 안 쓰면은 가늘어져요, 뼈는. 마찬가지로
틀니를 끼워놓고 틀니가 보호막이 되겠죠. 턱에 물이 힘이 안 가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턱뼈가 가늘어져 버립니다. 가늘어진다는 건 뭐예요? 뼈가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나중에 이제 임플란트 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틀니를 끼면 절대 안 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걸어서 하는 임플란트. 이거는 이제 뭐 이런 말을 하기는 좀 그랬지만 연세가 정말 많아서 도저히 개수가 여러 개 심기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되면 걸어서 하셔도 된다고 봅니다. 예. 이제 턱 기능도 더 힘도 더 빠져 있고 그러니까. 그렇지만 제가 해본 경험으로 보면은 80세 이상 할머니들도 걸어서 가령 10개 심어야 되는데 5개만 심어가지고 이렇게 틀니처럼 길게 이렇게 해드렸더니 다 부러져요. 힘이 좋아서 식사를 잘하게 되니까 부러지고 또 깨지고 단점들이 많이 생겨요. 80세 이상에서도. 그만큼 임플란트에 힘이 많이 가고 저작 힘이 세기 때문에 어떻든 간에 이 임플란트는 빠진 치아마다 다 해주는 것을 원칙으로 하시면은 되겠습니다. 그게 정답이라고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렇지만 뭐 경제 상황 여러 가지 여건으로 뭐 도저히 할 수 없을 때는 뭐 어쩔 수 없겠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치아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거의 비슷하고 기능도 비슷하고 그다음에 수명도 비슷합니다.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 수명을 뭐 10년이다, 뭐 이렇게 뭐 5년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는데 저는 임플란트는 수명이 없다고 봐요. 제가 저는 이제 80년대부터 임플란트를 심어왔는데 그때 심었던 환자들이 그대로 쓰고 있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수명이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거죠. 임플란트 수명이. 영구치도 마찬가지니까. 영구치도 이빨이 나자마자 6세 때 영구치가 나는데 10살 정도 되니까 망가져가지고 빼게 되는 사람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임플란트도 그렇습니다. 관리를 못하고 몸 관리를 못하면 뭐 심자마자 1년 만에 빠질 수도 있고 그런 거죠. 그렇지만 정상적으로 할 경우에는 30년, 40년 가는 거예요. 똑같아요. 그냥 자연치하고. 그러니까 임플란트는 수명이 없다. 이거 정확히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가 치아하고 다른 점은 뭐냐면 치아는 한번 이렇게 센 충격을 줘서 약간 흔들려도 이게 굳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빠진 치아도 얼른 이제 심게 되면은 이제 더 사용하게 되는데 임플란트는 그게 되질 않아요. 그게 이제 치아하고 임플란트하고 차이점이에요. 임플란트는 뼈와 이 쇠가 바로 밀착이 되는 겁니다. 바로 접합이 연결이 돼서 어떤 치아는 그 뼈와 치아 사이에 그 어떤 탄력막이 있어요. 그런데 임플란트는 탄력막이 없어요. 그래서 임플란트는 충격에 약합니다. 그래서 어떤 센 충격을 주거나 뭐를 깨물어 먹거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임플란트는 약하다. 뭐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것만 차이 나고 나머지는 부드럽게 식사하는 것은 일반 음식 씹는 것은 자연 치아와 똑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 그럼 수명이 어떤 사람 길고 어떤 사람 짧은데 그거는 왜 그러냐? 그거는 그 사람의 뼈의 질입니다. 뼈가 두께가 부족하고 뼈가 깊이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뼈가 흐물흐물하는 경우에는 임플란트도 당연히 오래 못 갑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뼈가 좋은 사람은 임플란트 수명이 오래 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임플란트를 심었어도 다 같이 심었어도 내 임플란트와 다른 사람 임플란트 그 수명은 달라지는 거예요. 내 뼈에 따라서. 예. 임플란트가 얼마나 잘 견디느냐.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거에 달라지냐면은 씹는 습관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 치아는 빨리 망가지고 어떤 사람은 충치가 먹지 않아도 어떤 사람은 빨리 녹아버리고 뼈가 녹아버리고 어떤 사람은 뼈가 건강해. 저는 지금 제가 한갑이 넘었는데 제 치아는 치료받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고 뼈도 그냥 거의 정상으로 돼 있습니다. 예, 그 이유는 뭐냐면
관리를 잘하니까 그런 거예요. 예. 마찬가지로 이 임플란트 수명은 어떤 관리를 하느냐, 어떻게 몸 관리를 하느냐, 이거 치아 관리뿐만 아니라 몸 관리도 잘해야 됩니다. 몸이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피곤하게 하거나 수면이 부족하거나 이제 과식하거나 술을 많이 먹거나 흡연을 많이 하거나 그럴 경우에는 뼈가 약해집니다. 예. 요즘 제가 이제 80년대 임플란트 할 때는 기계로 뼈를 이제 뚫잖아요. 그러면 기계가 안 들어가요. 뼈가 단단해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래서 임플란트 하나 뚫는데 물론 그때 당시 기계 힘도 약했죠. 그렇지만 너무 뼈 하나 구멍 뚫기가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어느 정도냐면 그 드릴 크기를 가는 것부터 점차 이렇게 두꺼운 거로 이렇게 가면서 뚫거든요. 근데 요즘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뼈들이 약해가지고 처음에 가는 거 하나 뚫고 그 다음에 두 번째 큰 거 해도 그냥 수수 들어갑니다. 요즘 사람들 뼈가 그만큼 약해졌어요. 그거는 뭐냐면 미네랄 섭취가 부족하고 그 다음에 운동량이 부족한 것 같아요. 예. 뼈는 운동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운동 많이 한 분들은 뼈가 지금도 굉장히 단단합니다. 예. 걷기라든가 등반이라든가 이런 거 하는 분들은 뼈가 단단해요. 예. 그래서 이제 뼈 관리를 잘해야 되고요. 임플란트를 오래 쓰고 싶으면 내 뼈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거를 명심하시고 의사가 잘 심었으니까 오래 간다 이런 게 아니고요. 임플란트는 처음에 심을 때 정상으로만 심어 놓으면 그 다음부터는 환자 몫입니다. 의사가 당신 이 임플란트 오래 가라 이렇게 기합 주는 거 아니잖아요. 환자 자신의 뼈에 따라서 임플란트 수명이 결정됩니다. 처음에 의사는 실패했느냐 성공했느냐 이것 여기서 딱 결정됩니다. 3개월 이내에 결정이 됩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환자 몫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제 임플란트가 이제 방송에서 한번 나와가지고 뭐 좀 국민 여론을 좀 소란스럽게 한 적이 있죠. 임플란트 부작용이 많다 뭐 이렇게. 정확히 말씀드리면 임플란트는 부작용은 1도 없습니다. 요즘 뭐 1도 없다 이런 말 젊은 층들이 많이 쓰는데 1도 없습니다. 뭐냐? 그러면 문제점이 뭐냐? 문제점인 거죠. 잘못 심었을 때 문제점입니다. 의사가 이제 잘못 심을 수도 있잖아요. 의사도 사람이니까. 예를 들면 심다가 신경을 건드려 버렸다. 그러면 마비가 오는 거고요. 그거는 임플란트의 부작용이 아니죠. 잘못 심은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위치를 잘못 잡아요. 예를 들면 내비게이션 임플란트 할 때 가이드가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렇게 그 가이드를 따라서 해야 되는데 이때도 1도만 틀어져도 심을 때는 엄청나게 다른 각도로 심어져 버립니다. 내비게이션 임플란트가. 예. 그러니까 정확하게 뼈를 보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인데 하여튼 정확히 보고 하더라도 의사의 실수에 의해서 임플란트가 잘못 들어갔을 때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위치가 실패했을 때. 그 다음에 이제 임플란트를 개수를 제대로 다 심어야 되는데 개수를 적게 심어가지고 한 경우에 임플란트가 힘이 많이 가서 임플란트가 이제 뭐 부러지거나 나사가 풀리거나 깨지거나 그런 단점이 생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결정적인 이제 문제는 이제 의사의 경험 부족도 중요합니다. 적어도 임플란트를 이제 제대로 하려면 경력이 10년은 돼야 됩니다. 임플란트는 그만큼 어떤 생리적인 것과 물리적인 거, 그러니까 우리 몸에서 다른 데는 물리적인 거는 별로 의미가 별로 없어요. 상처도 베면은 꼬매서 아물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이게 벌리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부위는 없잖아요. 근데 치아만큼은 심어 놓으면 상처가 아물어서 되는 게 아니라 씹게 되면은 어마어마한 힘을 가하게 되니까 거기에 어떻게 견딜 것이냐 이제 이런 문제를 따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경험적인 게 굉장히 필요한 거죠. 예. 그걸 이제 뭐 생각해 보시면 다 아실 것 같고요. 그러한 어떤 의사의 결국에는 의사의
방법에 따라서 임플란트가 문제점이 있느냐 없느냐 이렇게 이제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 임플란트는 어떤 부작용이 없다, 한마디로 말해서 합병증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지 뭐 임플란트를 이제 심어 놓고 뭐 MRI를 찍는다든가 뭐 이럴 때는 뭐 이제 좀 문제가 될 수 있는데, MRI는 뭐 특별한 문제는 없다고 이렇게 하고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냐면 임플란트가 이제 그럼 문제점이 뭐냐? 임플란트를 했는데 문제점이 뭐가 있느냐? 현실적으로 심었을 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그러니까 임플란트 심고 나서 환자들이 불평하는 거. 뭐 임플란트가 뭐 영구적인데 뭐 이러냐. 예를 들면 또 나사가 풀리는데 왜 나사가 풀리느냐. 또 어떤 분들은 임플란트가 부러집니다. 왜 부러졌느냐. 이런 그러니까 부러지는 그런 게 한 5% 정도 됩니다. 임플란트 자체가 뼈에 심어놨는데 뼈에서 안에서 부러져요, 이게. 이런 게 한 5% 정도 되는 거. 이게 이제 임플란트 만드는 회사 통계입니다. 그 다음에 나사가 풀려요. 임플란트 심고 살 쓰고 있다가 어느 날 나사가 흔들려가지고 임플란트가 흔들려요. 이런 경우는 이제 얼마 정도 되느냐. 이게 이제 환자들 임플란트를 심었던 분들 중에 15% 정도가 나사가 풀립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10개 심었다 그러면 1개 반 내지 2개는 나사가 풀려요. 이게 지금 현재 통계 수치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느냐. 치아가, 임플란트가 3개 구조로 되어 있어요. 뼈 속에 하나를 심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이제 위로 연결하는 부위가 있어요. 연결하고, 그 다음에 그 연결된 부위에다가 본을 떠서 보철을 합니다. 그래서 이 3개 파트로 되어 있는데, 3개 파트가 보철한 부분에서 이 세면이 떨어져서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유지력이 적어서 세면이 붙어 있는 면적이 적은 경우에, 임플란트 치아와 윗치아와 밑에 치아의 공간이 적어서 면적이 길이가 짧아요. 아주 짧게 돼 있는 경우 여기다 겨우 세면을 좀 붙여 놓으니까 이게 잘 탈락됩니다. 이런 것도 이제 구강 자체의 문제인데, 하여튼 이것도 일종의 일단은 문제는 문제니까 이런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파절이 되느냐? 임플란트가 사실은 이 쇠로 돼 있어요.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보통 임플란트 두께가 4mm 정도 됩니다. 전체 두께가 4mm, 또 아주 두꺼운 거라면 이제 5mm 이렇게 되는데, 4mm 안에 또 홀이 들어가 있어요. 그 임플란트를 윗부분하고 밑에 부분을 이제 고정하기 위해서 나사가 들어갑니다. 그 나사는 뭐 한 1.2mm 정도 되는 나사예요. 그 나사가 들어가는 구멍이 뚫어져 있어요. 임플란트 안에. 그렇기 때문에 안에는, 겉에는 이렇게 임플란트 두께가 이렇게 두껍지 않아요. 4mm 정도 센데 그 안에 홀이 뚫어져 있으니까 이 임플란트가 그렇게 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부러질 만큼 우리 구강 내에는 강한 저작압이 가해지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너무 이제 한쪽에 치우쳐서 저작압이 가해질 경우에 이 임플란트가 부러집니다. 그래서 이제 이 저작압이 어금니 쪽에서 잘 부러지는데, 저작압이 센 사람은 어떤 경우가 있냐면은 편측 저작을 하거나 한쪽으로만 씹어요. 이런 분들이고, 그 다음에 또 어떤 경우냐면 턱관절증이 있어서 어금니 쪽에 무리하게 힘이 가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이제 설명하기는 또 이것도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부분인데, 턱관절이 문제 있는 경우에 이제 치아가 임플란트가 잘 부러집니다. 그리고 본인 치아도 부러지고 깨지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렇게 부러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뼈가 이렇게 낮아졌을 때 임플란트가 길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뼈 속에 박힌 부분이 길어야 되고, 뼈 밖으로 노출된 부분이 짧아야지 임플란트가 단단한데, 뼈에 박힌 부분은 짧고 밖으로 노출된 부분 이렇게 길어요. 이런 경우는 힘을 좀만 받아도 여기가 부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뼈가 많이 녹은 경우에 해당되겠죠. 뼈가 많이 녹으면은 뼈 안으로 들어가는 임플란트는 작고 뼈 밖으로 나오는 부분은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이제 부러집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잘 부러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사 풀리는 경우, 이제 이거는 이제 굉장히 흔한데,
이것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나사 그 두께가 1m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주 미세한 나사거든요. 이것으로 이 저자갑을 견디는 거예요. 저자갑을 견디는데 환자들이 어떤 분은 이렇게 씹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갈면서 이렇게 막 씹는 사람도 있죠. 그러니까 이게 가는 힘이라는 게 엄청나죠, 이게. 그래서 나사가 풀릴 수밖에 없어요. 이런 분들은. 그러니까 저작 방법에 따라서 나사가 풀리고 그다음에 아까 말한 것처럼 윗부분이 기는 경우, 힘을 많이 가는 경우에 나사가 풀릴 수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나사가 풀리니까 여기 돌팔이 아니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거는 세계 어디에도 똑같은 현상입니다. 15% 정도가 풀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게 이제 그래서 이제 이렇게 풀릴 경우에는 또 다시 가서 조이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 뭐 상심하지 마시고 나사 풀린다 그러면 소독도 하고 이 나사로 이렇게 임플란트는 세 가지 부분으로 조립을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 안에 미세한 그 구강 내 그 물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냄새도 나고 균들도 서식하고 그러니까 나사가 풀리면 가서 소독도 하고 한 번씩 하는 것이 어떤 면에서는 좋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상적으로 나사를 가서 고정하고 또 나사가 헐거워졌으면 새로 교체하고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임플란트 이제 할 때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뭐랄까 우리 사회를 위해서 많은 좋은 일들 하시고 또 우리 좀 불쌍하게 고생하시면서 어렵게 사시는 분들에게는 저는 이제 임플란트를 무료로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시사 보고서를 통하거나 또 각 이 교회 단체나 불교 단체 이 사회 선한 일을 하는 단체에서 추천하는 선한 분들이 어려운 환경으로 임플란트를 못해서 씹지 못하는 우리가 가장 우리 인생의 즐거운 낙인 씹는 거 먹는 것을 못하는 그런 이제 불행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추천해 주시고 또 저 여의도에 있는 저의 치과를 직접 오시면 제가 무료로 임플란트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진정하게 인간답게 사시는데 치아가 없어서 고생하시는 분들은 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